가치 투자의 방식의 가정은 미래에 대한 확실성의 가정인 거예요. 내가 미래를 알 수 있다. 저는 미래를 알 수 없거든요. 점점도.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없으면 최상의 경우가 최선은 아니고 그 옆으로 갈 확률이 그것도 많아진 것 같아요. 이번 조정에서 회복하더라도 더 급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저는 이사님 영상을 이제 3%에서 네네. 처음 뵀었는데 그때 이제 인상 깊었던 멘트를 하나 남기시더라고요. 네. 아마 저를 오늘 보시는 게 마지막일 겁니다 라고 하시길래 저는 세상에 무조건은 없는데 네, 그렇죠. 네. 나중에 왠지 또 뵙게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네. 3%에 몇 번 이제 더 출연하시더니 이번에 또 야, 복잡게 세상에서의 투자 책까지 아주 세상에 나오시기로 작정하시. 네, 그렇죠. 계기가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살아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복잡해지죠, 세상은. 네네네. 그래서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출연하시게 된 계기가 다른 것보다 사람들의 시간 때문이었다고. 어떤 의미셨나요? 그게 제가 그때도 이제 거기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이게 되게 오랫동안 해온 생각이고요.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려고 뭐 제가 영업을 하면서 세일즈를 할 때도 지금 이러한 생각하고 정리했던 거를 공부했던 거를 활용하려고도 해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제가 직접 해보려고도 해봤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시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생각보다 새로운 생각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많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좀 얘는 특이하고 독특한 사고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서 재미는 있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방식을 내가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사람은 거의 못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직접 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가 뭐 세상이라는 게 항상 그 사람이 김 작가님 책을 제가 보니까 거기 이제 운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던데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그 운을 이제 그냥 환경이라는 단어로 더 많이 쓰는데 저는 환경과 그 사람의 준비한 부분이 두 가지가 겹쳐져야 일이 되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둘 다 맞는 상황이 그게 때를 만났던 것 같아요. 준비한 사람이 때를 만나는. 그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되는 상황을 제가 못 만났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랬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3%에 나가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뭐 주변에 그렇게 10년, 20년 관심 있던 사람들이 없었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둘째 아들 좀 얘기 듣게 해주려고 남겨놓으려고 그러려고 했다가 그랬다가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잡게 투자를 이제 사람들한테 계몽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몽이라는 표현보단 사실 저는 제가 그 세상이 다 연결돼 있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 자기 존재의 유지를 위해서 당연히 첫 번째는 이기적인 범위가 가장 안에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 이기적인 뿐만이 아니라 상대와 어차피 이기적인 것도 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서 뭔가를 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존재라고 해서 주변 환경이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그 부분이 뺏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는 너대로 잘 살 수 있고 나는 나대로 잘 살 수 있어요. 그건 어느 정도 환경이 괜찮으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개인주의화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기주의보다 할 수 있는 환경은 더 나아진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전체를 더 이해를 하면 그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전체 이 사회와 집단을 그 자체를 더 키울 수 있는데 같이 노력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간 종의 범위를 더 넓힐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그 집단주의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또 한쪽으로 사람들이 방향이 가다 보면 항상 꼭 오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오버가 되면 그게 전체주의가 돼서 그 전체주의라는 그 여러 가지 역사에서 있었던 전쟁사에서 있었던 그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제가 30%는 개인주의자고 70%는 집단주의자예요. 저는 그래서 개인주의자이기도 하면서 집단주의자이기도 한데 지금의 그 사회나 이거는 뭐 글로벌하게나 한국 사회나 굉장히 개인주의나 이기주의가 되게 심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그거를 제가 뭐 혹시나 다른 분들보다 관심이 좀 더 많아서 먼저 공부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걸 공유해 주시게 나왔는데요. 어쨌든 요 책 복잡게 세상에서의 투자 요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요런 부분을 통해서 이사님 알고 계신데
사실 저희 채널이랑 3프로랑 시청자층이 조금 달라서 네네네. 일단 복잡계가 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신다면. 네. 먼저 복잡계를 설명을 네. 드린다면 사실 저는 이게 그 사회의 구조나 네. 크게 보면 우주의 구조나 다 모든 게 다 복잡계라고 생각해요. 모든 게. 네. 근데 그 복잡계를 단순계라는 인간의 시각으로 관점으로 만들어서 보면 그게 복잡계가 아니라 단순계로 그렇죠. 보이는 원인 결과처럼. 예,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계밖에 볼 수 없는 생각 구조를 이거는 길게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인간이 너무 자연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약하니까 신화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어려운 부분을 어디다 의지하고 네. 뭔가 문제가 만들었을 때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신화를 만들었는데 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 이해도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종교가 되고 그 종교라는 해결책을 넘어서서 또 더 지나니까 정치가 되고 그 정치라는 해결책을 더 지금은 더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약간 그 과학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더 영역이 넓혀지면서 네. 이해할 수 있는 툴이 많아지면 그 많아진 툴을 사용해서 네. 세상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신화와 종교의 단계까지는 굉장히 단순계적이고요. 정치 이상부터는 굉장히 복잡계적인 부분을 관점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이해 증가가 돼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복잡계로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네. 과학이 발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해서 네. 과학적인 해석이 가능해지니까 이걸 굳이 신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그러한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네. 더 자연 현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인간의 이해가 생겼기 때문에 복잡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단순계와 복잡계를 정확하게라는 말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복잡계에서 정확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언가를 표현해 주세요라는 말은 그 질문 자체가 단순계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복잡계를 정확하게 그렇죠. 얘기해 달라고 하는 거고요. 네. 복잡계는 모든 것 그 자체가 연결이 다 많이 돼 있고 의외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그거를 잘 정리해서 내가 그 안에서 행동을 할 때는 구조를 만들어서 행동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짤 수는 있지만 그 전체 복잡계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환경 안에서 복잡계의 차이는 말씀드린 대로 우연성과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하나의 원인과 결과가 정확하게 1대1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네. 그리고 상관관계가 예전에 단순계에서는 이게 발생하면 저쪽에서는 또 어느 정도의 무엇이 발생해라는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비율이나 선후관계는 이제 인과관계고 서로 간에 연결돼서 영향을 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 이제 복잡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죠. 기본적으로는 우연이 많아진 상태에서 네. 결과에 대해서 확률적으로밖에 알 수 없다. 이게 정확한 과학에서 쓰는 거는 거죠. 확률적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님이 처음에 복잡계 투자에 좀 관심 갖게 된 계기는 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예전부터 제가 알기로 이런 걸 주변 사람들한테 좀 알렸는데 네네. 사람들이 딱히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최근에 막 이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된 좀 변화의 이유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그 98년부터 이제 업계에서 일을 했는데 네. 2003년부터 이제 주식 쪽에서 일을 했거든요. 네. 그 전에는 뭐 채권하고 금융상품 쪽이었고 그래서 이제 2003년도에 이제 제가 주식 영업을 이제 기관 상대로 영업을 하라고. 근데 사실 그때도 이제 네. 좀 어렸어요.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30대 초반이었는데 30대 초반은 그때 사실 안에서 업무를 하지 밖에 나가서 영업을 하는 사람은 되게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한 30대 후반이나 돼야 그래야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기관 상대의 거래 상대가 되는 네. 그러한 이제 상태였는데 어떻게 뭐 운이 좋아서 그래서 좀 일찍 이제 제가 법인 영업 담당자가 돼서 이제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데 근데도 더 약간 좀 특이하게 운이 좋게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네. 제가 국민연금을 담당하게 됐어요. 국민연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관이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관에 저는 이제 사실은 진짜 사원인데 사원. 대리 명함을 파서 원래 영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한 한 단계 단계 위 명함 올리잖아요. 주잖아요. 근데도 올린 게 대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걸 가지고 대리를 가지고 갔을 때 네.
그 명함을 받기 전까지 제가 또 액면이 좀 세기 때문에 좀 이렇게 왔다가 대리 명함 보고 대리가 여길 들어와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서 이제 뭐 어쨌든 회사의 상황 때문에 이제 제가 담당자가 됐는데 네.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네네. 제가 이제 신영증권을 다니고 있었을 때랑 신영증권은 좀 뭐 되게 알토란 같은 회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영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막 많아서 이렇게 여유 있게 영업할 수 있는 그런 회사 분위기는 아니고요. 중형사라서. 그리고 이제 리서치를 이제 활용을 해서 영업을 하는 것도 사실 뭐 대형사나 외사에 비해서는 좀 그 역량은 좀 아무래도 투자를 많이 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를 다니다가 그래도 뭐 어떻게든 방법은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다른 방법을 김 작가님 책에도 보니까 방법이 계속 하다 안 되면 그 인풋을 바꿔야 된다라고. 제 책 굉장히 열심히 보셨네요. 아니 뭐 그래도 만날 사람인데 뭐 책이 있길래 제 위에 항상 이렇게 떠 계시길래 저를 이렇게 계속 누르고 계셔가지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풋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로직은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까? 왜냐면 남들하고 봤을 때 비교 열의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비교 열의에 있으면은 같은 걸 해봤자 안 되니까 다른 걸 찾아봐서 제가 뭘 했냐면 그 당시만 해도 그게 2003년 정도여서 그렇게 지금처럼 막 IT 이런 것들 거의 없을 때예요. 많지가 않을 때라서 그때 제가 그 출판사에서 리서치 자료를 찍어서 다음 날 배포할 거를 다음 날짜로 전날 저녁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 전날 그거를 가지고 퇴근을 했어요. 그 자료를. 그럼 그 가지고 퇴근한 자료를 아침에 가서 그 고객들 책상에다 놓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신문처럼 그날 날짜가 찍힌 리서치 자료를 받아보는데 다른 회사들은 다 오후에 이제 장이 끝나고 그 날짜 자료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저는 어쨌든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걸 아침에 찾아가서 아침에 제가 커피를 사가지고 가서 아침에 커피를 이렇게 돌렸어요. 그러고 출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갖고 있는 열정을 좀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젊다라는 부분하고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 두 개를 가지고 이제 하다가 조금 컨텐츠가 모자란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컨텐츠 비즈니스를 하시니까. 그래서 이 컨텐츠를 어떻게 채울까 생각을 하는데 뭐 회사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지원을 안 해주니까 제가 찾은 생각이 한 달에 책을 10권을 읽자. 그래서 그 책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책에 편지를 써서 거기에 한 30분 되시면 30분한테 다 손으로 편지를 써서 책에 꽂아서 그래서 한 달에 한 권씩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는 책을 한 달에 한 번씩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이뻐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좋은 평가를 이제 그때 나이는 어렸지만 좀 받기 시작해서 되게 그 국민연금에 계셨던 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한 달, 두 달, 6개월 이렇게 쌓여가다 보니까 처음에 10권 읽던 게 그 다음 날은 12권, 그 다음 날은 15권 이런 식으로 왜냐면 아는 내용이 겹치잖아요. 그럼 빨리 읽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영업을 바꾼 게 아니라 저를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처음에는 한 경제에 대해서 한 500권을 읽으면 경제에 대해서 읽을 게 없어요. 그러면 경제사에 대한 뭐 넘어가서 경제사를 가서 한 300권을 읽으면 그렇게 또 읽을 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역사로 가는 거죠. 역사로 가서 또 역사는 좀 많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한 1000권 읽으면 또 그렇게 많지는 또 않아요. 그럼 역사에는 정치가 많잖아요. 또 정치에 대해서 정치를 읽다 보면 또 군사에 대해서 군사를 읽다 보면 과학에 대해서 과학을 읽다 보면 과학과 종교의 싸움이 있으니까 또 종교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그게 또 이제 요즘 많이들 이제 생각하시는 이 휘는 곡선처럼 이렇게 휘어가는 게 생기잖아요. 쌓이는 게.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학문들이나 현재 우리가 배웠던 것과 최근에 지금 현재 가장 최신에 연구된 부분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걸 가지고 계속 쓰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공유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한 10년 정도 해서 제가 3프로에 나가서 그렸던 그 그림 그거를 한 10년 정도 지나서 그렸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계속적으로 저 책이 좀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알던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책을 계속 읽어서 깡패가 사람이 됐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복잡기 투자를 네. 그 당시 주변에서는 좀 못 받아들였다면서요? 그렇죠. 못 받아들인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존에 내가 지금 현재 네. 가지고 있는 수단으로 충분히 네. 잘 살 수 있으면 그러면 더 새롭고 어려운 거를 특히 네. 새로운 거는 뭐 관심 있어서 재밌어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수단보다 더 어려운 거를 굳이 선택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기존의 사이클 이론 경제에서는 우리가 사이클 이론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기본적으로 뭐 지금 가치 투자 방식을 많이 써도 네. 그래도 뭐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데 네. 근데 뭐 이상한 뭐 센티멘트나 뭐 게임주 이런 것들 뭐 극장 어느 영화 이런 것들 뭐가 잘 될지 이런 것들은 굳이 신경 안 써도 살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필요가 없었던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인 것 같아요. 당시에는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필요. 예. 그리고 지금은 필요가 있어졌기 때문에 많이 관심이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필요의 문제 같고 그 가장 큰 차이는 그 사이클을 따라서 투자하는 거는 경제가 단순계라는 시각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그 단순계에서는 어차피 로직 자체는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로직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을 빨리 잘 획득하면 네. 남들보다 비교 우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남들보다 더 빨리 내 정보 얻고 이런 거 되게 많이 신경 쓴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보를 영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먼저 누구한테 이 정보를 주는지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정보가 이제 늦게 받았다고 뭐 페널티를 받아보기도 하고 먼저 못 받은 사람이 화가 나는 거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건데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정보와 지식을 넘어서서 네. 복잡계에서는 네. 지혜까지 도달을 해야 됩니다. 지혜. 그러니까 지혜라는 부분은 훨씬 네. 더 지식을 활용해서 연결하고 네. 새로운 부분과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자기만의 방식과 이러한 생각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정도에까지 더 네. 세상이 어려워진 거죠, 한마디로. 세상이 더 규모가 커졌고 네. 인간이 이해하는 범위가 넓어졌으니까 네. 그 부분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더 네. 그때보다 고도화된 무엇이 필요한데 지식보다 지혜의 단계가 더 높기 때문에 네. 그 지혜의 단계까지 올라가지 못하면 지금의 이 복잡계에서는 성과를 내기 어려워진 거죠. 그와 유사한 의미로 이제 2011년에 연준 전 회장 앨런 그리스펀이 복잡계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을 바라본다는 것은 폭풍이나 가뭄을 제외하고 날씨를 분석한다는 말과 같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사님 네. 말씀해 주신 것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동일한 거고.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죠. 이 굉장히 그 어려운 부분만 빼고 네. 쉬운 부분만 하겠다라는 그 표현이거든요. 그럼 쉬운 부분이 옛날에는 쉬운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70%였고 네. 김 작가님이 옛날에 주관식이 몇 문제 정도 될 고등학교 다니는 세대시죠? 주관식이요? 예. 객관식 시험 아니고요? 보면. 객관식하고 주관식 같이 나오잖아요. 객관식 보통 한 30문제면 네. 객관식이 이제 한 25문제. 25문제. 네. 20에 25문제. 그냥 네. 보통 주관식 서술형이나 이런 단답형은 네. 한 작으면 한 5개? 네네. 많아도 어쨌든 객관식보다 많지는 않죠. 절대. 그렇죠. 절대. 네. 우리는 그런 세대가 같으신가요? 아니요. 저희 연배 좀 차이 납니다, 아, 예.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는이라고 할게요. 네. 왜냐면 뭐 방식이 같으셔도 저희 못하는. 같은 40대입니다. 네, 그렇죠. 40대시잖아요. 40대 초와. 네네. 네. 네, 저는 몰라요, 전 나이를. 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그게 단순계식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객관식이라는 그 30문제 중에서 25문제를 잘 풀고 5문제는 뭐 그냥 어느 정도 하면 그래도 중간은 할 수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전부 주관식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은. 혹은 5문제가 쉬운 문제고 25문제가 어려워지거나 주관식이 된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관식은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풀이 과정 점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답만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사고 구조를 갖고 있고 맞아요. 이것까지 점수에 포함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시스템이 바뀌는 게 단순계에서 복잡계를 배우는 익히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그냥 경험했던 주관식 객관식의 비율과 그 시험 시스템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한 1990년대와 2000년 10년 정도까지는
10년 좀 제가 이제 2009년을 기준으로 이제 나눈다는 말씀을 8, 9년으로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 전까지는 한 70점이 객관식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은 그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관식을 제대로 못 풀면 네. 주관식을 지혜롭게 풀지 못하면 네. 이 상황에 대응할 수가 없어진 거죠. 근데 앨런 그린스판 의장님이 전 의장님이 하시는 얘기는 얘들아 시험제도 바뀌었어. 이제는 70% 주관식 풀어야 되는데 네. 너희 30%만 가지고서는 뭘 그거를 지금 세상을 이해하고 하겠다는 거니라는 표현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만큼 이제 주식 시장이든 경제가 굉장히 이제 복잡계로 돌아간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했는데 네. 이렇게 얘기하면 시청자분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네네. 그럼 이제 복잡계 관련해서 저희 투자 사례가 실제로 많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네. 실제로 과거에 이제 이사님이 투자하신 사례 중에서 회사에서 네. 복잡계를 이용해서 투자한 과거 사례 좀 뭐 예시 한 가지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예시는 이제 책에 적어놓은 예시는 네. 이제 제가 그 YG 엔터를 적어놨는데요. 네. 그 YG 엔터가 당연히 빅뱅이 이제 굉장히 회사를 키우는데 큰 그죠. 역할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빅뱅이 굉장히 그 성장을 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을 때 네. 그때 중국과 우리나라 간에 한한령이 네.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 한한령은 정치적인 이벤트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저러다 말겠지. 혹은 저게 뭐가 중요해? 네. 빅뱅이 잘 되는데. 그렇죠.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거죠. 네. 이게 기존의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환경이 크게 바뀐 부분을 자기의 사고방식은 바꾸지 않는 거죠. 근데 빅뱅이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한한령이 영향을 주는 것도 중국이 지금 현재 사드나 네. 이런 것들은 미국과 중국의 그냥 중국과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패권의 문제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네. 정치적으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훨씬 더 크게 느꼈을 거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악영향이 큰 이슈로 간단하게 빅뱅이 잘 되는 거 보는 사람보다는 훨씬 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주식을 조심스럽게 해서 매도를 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복잡계를 적용하는 사례가 될 거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에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 이제 만들어져서 크립토 커런시가 네. 들어왔잖아요. 네. 이 크립토 커런시가 들어왔는데 이 크립토 커런시가 처음에는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이게 이제 돈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경제에 관심 있고 수익을 내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도 들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게 자기네 기존의 통화 방식에 이게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개입을 안 하다가 사이즈가 커지고 나면 개입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과학, 그 다음에는 과학과 경제, 그리고 정부가 들어오면 그 다음엔 정치 이렇게까지 영향을 줬는데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번에 3%에서 설명드린 내용인데 네. 이 크립토 커런시도 세대가 계속 교체되고 있어요. 이게 그 이자를 받는 방식에 대한 부분이나 네. 결제를 하는 방식이나 네. 기술적으로도 세대가 1세대, 2세대, 3세대 계속 과학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학도 그냥 한 번을 넣는 게 아니라 이 변화된 과학, 새로 바뀌어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의 변수가 생기면 과학 1, 과학 2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이 변수들의 뭐 어느 하나의 주제가 한 번 들어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걸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네. 이게 바로 복잡계의 또 하나의 특성이에요. 단순계에서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구조라는 게 일단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만 계속적으로 반영해주면 되지만 복잡계에서는 한 번 만들어진 구조의 구조가 계속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네. 구조 자체도 계속 변하고 인풋, 아웃풋도 계속 같이 변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와 새로 들어오는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동시에 같이 보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좀 어렵겠죠? 저보다는. 근데 이건 그래서 제가 이게 설명드릴 때 강에서 사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사는 거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책에서도. 그게 생각해 보시면 영화들 같은 데 본 거 기억해 보세요. 네. 영화에서 바다에서 막 이렇게 바다 장면이 많이 나오고 어부들이 나오고 하는 영화에서는 어머니들이 바다에다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죠. 예, 기도하고 그다음에 배를 출항하기 전에 재물 바치고 많이 하죠. 근데 강에서도 물고기 잡지 않습니까? 네네. 강에서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강에서도 음. 물고기 잡는 어부들 나오는데 네. 거기서 그러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왜 그럴까요? 둘 다 어부인데. 강은 안 위험하니까. 그렇죠. 네. 강은 덜 위험하고 네. 강에서 위험하면 강에 안 가면 돼요. 왜냐하면 육지에 있다가 강에는 잠깐 가는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강에 가 있는 순간에 위험한 부분이 날씨가 바뀌었다. 혹은 뭐 위에서 댐을 이제 수문을 연다고 정보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네. 근데 바다에서 지금 하루 동안 배를 타고 안에 들어가 가지고는 멀리 가서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다가 네. 갑자기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오죠. 못 나온다고요. 네. 근데 그 하루 사이에 안에서 바닷속에서의 해류의 변화나 기상의 변화는 굉장히 심하게 발생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과 위험이 훨씬 더 크고 다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살아가는 방식이나 그걸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계에서는 굉장히 기존보다 운과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네. 이쪽에서는 운과 상황의 영향이 작으니까 그걸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나와버려요. 네. 피하는 거죠. 음. 피할 수 있는 건 피하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단순계적인 삶의 방식이 가능한데 복잡계에서는 그것 자체와 계속 함께 머물러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없지는 않겠지만 네. 뭐 1시간 배 타고 가다가 날씨 안 좋아지면 돌아올 수는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하루 가서는 못 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피할 수 없는 게 훨씬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피할 수 없고 위험한 게 더 커져 있는 상태에서는 네. 내 구조 자체를 유지 가능한 다양한 변수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그 다양한 변수와 상황에서도 나의 상태를 지속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갖추는 게 중요한 거죠. 구조라면 뭐 여기서는 주식으로 친다면 포트폴리오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 투자로 따지면 포트폴리오죠. 이게 예전에는 네. 그 상황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네. 집중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오렌 버핏 그 회장님도 전 회장님도 많이 쓰셨고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컨빅션이 있고 확실한데 이게 시장에서 아직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주가가 빠져도 더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더 좋아졌다고 유리해졌다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다시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좀 더 단순계에 가까웠으니까. 단순계였으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이 단순계의 구조는 기본적인 밑에 베이스 깔려 있는 가정이 미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됐고 앞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네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긴 줄 알고 샀는데 이렇게 네. 더 빠져도 여기서도 이렇게 어쨌든 간다.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렇죠. 예, 확실하다라는 미래를 알고 있다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게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불확실성의 세대가 커지고 있는데 네. 가치 투자의 방식의 가정은 미래에 대한 확실성의 가정인 거예요. 내가 미래를 알 수 있다. 저는 미래를 알 수 없거든요. 점점 네. 더. 그렇기 때문에 네. 미래를 알 수 없으면 네. 더 준비를 많이 하고 더 조심하고 네. 더 조심하는 방법은 몇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상황에 그렇죠. 할 수 있는 부분을 깔아놓는 게 더 조심스러운 방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를 보는 방식은 물론 이제 저희 회사 전체 분들이 그렇게 보진 않아요. 네. 제가 보는 방식은 저는 포트폴리오를 이제 생태계로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직접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저희 15분의 아이디어들이 다 들어가서 이제 저희 이주환 대표님하고 저랑 김영준 이사님하고 3명이서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그렇게 바라볼 때 그때 저는 이걸 생태계적으로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 아이디어를 손보고 고치고 상황에 받아서 영향을 받으면 또 변하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하루 종일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의 전반적인 매크로의 환경이나 시장의 색깔이나 그다음에 과학의 발전 방향이나 정치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과 이게 어울리느냐라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대표님하고 회의를 할 때 쓰는 많은 표현은 이거 지금은 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태에서 우리 포트폴리오의 색깔은 적정하다.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모자라니까 이런 부분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환경과 우리의 포트폴리오가 잘 어울리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그거 몰라요. 네. 근데 이런 복잡계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전에 단순계 방식으로 버튼업과 탑다운을 보시는 분들은 네. 이런 행동을 어떻게 보냐면
매크로를 보면서 맞출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해인 거죠. 왜냐하면 복잡계 방식을 모르니까 네. 단순계의 매크로 보는 방식으로 제가 보고 있다고 본인의 관점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그분들보다 네. 세상에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오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럼 복잡계이지만 좀 더 확실성이 강해질 때는 포트를 좀 더 줄이고 좀 더 그 모를 때는 포트를 좀 더 늘리시겠네요. 왠지. 분산시킨다는 표현이 나겠죠. 모를 때는 더 분산시키고 그리고 분산시키거나 분산시키는 건 네. 시장의 색깔은 뭔지 모르겠는데 네. 시장의 방향성은 아직 좋을 때는 포트를 분산시킵니다. 분산의 네. 크기. 근데 시장의 방향성도 모르겠고 네. 확실성이 더 떨어지고 시장의 색깔도 모르겠고 네. 그럴 때는 그로스 익스포저를 줄입니다. 전체 가지고 있는 거를 100% 주식을 갖고 있다가 네. 70%로 줄이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방향성은 아직 괜찮을 때는 100%를 10종목으로 갖고 있다가 네. 100%를 30종목으로 늘린다. 이렇게 하는 거죠. 미래는 뭐 너무 복잡해서 모르신다고 하셔서 안 네. 여쭤볼 텐데 네.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 자체 현재 네. 시점에서는 네네. 좋은 편으로 보세요? 아니면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로 보세요? 지금은 네. 한국을 본다는 것이 전 세계가 너무 이제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한국을 보는 것과 세계를 보는 게 별로 큰 차이가 없고 미국 우리는 같이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네, 약간 다른 부분이 있죠. 근데 한국을 보기 위해서는 미국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전체를 봐야 됩니다. 네. 전체를 안 보고 부분을 보는 게 이게 사실은 불가능해졌어요. 이것도 복잡계의 차이예요. 복잡계에서는 전체를 떼어서 부분만을 볼 수 있는 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단순계에서는 한국 따로 미국 따로 보는 게 왜냐하면 다 분리돼 있다라는 철학을 베이스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뷰가 다 다를 수 있어요. 네네. 근데 복잡계에서는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한국, 중국이 이런 상황에서 한국 이 세 개를 엮어서 어떻게 보고 이렇게 보는 것이지 네. 중국에 대한 시황은 어떻고 미국에 대한 시황은 어떻고 한국에 대한 시황은 어떻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국의 정책은 미국의 시장은 계속 괜찮았지만 네. 미국의 정책은 올해 많이 바뀌었어요. 네. 테이퍼링에 대한 많은 부분들 네. 지금 테이퍼링이 지나고 나면 금리는 아직은 인상 구간이 좀 네. 남았지만 네. 유동성에 관련된 이슈가 한마디로 커진다는 거고요. 안 좋은 쪽으로. 네. 그리고 지금 이미 주식시장은 다 히스토리컬 고점을 넘어서 있잖아요. 지수 측면으로 봐도 그렇고 밸류에이션으로 봐서 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은 뭐 새로운 뷰를 적용하든 옛날의 방식을 적용하든 다 비쌉니다. 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 상으로 비싸 있는 상태에서 유동성 이슈는 조금 변수가 많아진 거고요. 그리고 센티멘트는 두 개에 대해서 지금 비싼 상태에서 유동성의 변수가 생겼을 때 센티멘트가 혼자 좋아지긴 어려워요. 이거는 좋을 중 아니면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 아닌 네.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지수와 상관없이 조심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좋은 건 그 중에서 제일 좋으니까 미국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기 때문에 미국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상대적으로 이렇게 변수들이 많아지는데 그래도 미국이 제일 안전하잖아 라고 하니까 미국 시장으로 돈이 들어가면서 미국의 지수는 괜찮지만 네. 올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중국 시장의 흔들림 그리고 한국 시장의 박스권 여러 가지들이 우리 시장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올해를 계속 좀 박스권으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크게 달라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위쪽 상단으로 올라가려면 사실은 지금 이제 가장 크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 델타 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없어지면서 경제 정상화, 네. 리오프닝이라는 그게 확실하게 되는 상태가 당연히 좋겠죠. 그러면서 시장에 돈이 안 빠져야 돼요. 유동성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비중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안 빠지면서 리오프닝이 된다, 경제 재개가 된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할 때는 시장이 굉장히 좋을 수 있겠지만 지금 설명드린 대로 미국에서 지금 정책이 바뀌고 있는 상황. 네. 그럼 좋으면 좋은 만큼 정책을 저쪽에서는 더 조절할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럼 위에는 유동성 측면에서 네. 좀 막혀 있을 수 있겠죠. 하단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정책을 쓸 거기 때문에 네. 금리가 막고 있어요. 금리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 금리 1%대인데 지금 네.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한
주식시장이 10% 정도 조정받잖아요. 그럼 어차피 금리 1%에서 할 게 없다가 10% 빠진 주식시장이 괜찮아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할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한 어느 정도 조정이 받으면 계속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는 금리 상황 때문에 계속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하단과 상단이 다 그렇게 좀 견고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3% 보니까 이사님께서 유망하다고 좀 보는 섹터 쪽이 그때 말씀하신 게 건설이랑 네네네. 은행이랑 인프라. 한 가지 근데 더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철강. 그다음 이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정부의 활동에 영향을 크게 받는 쪽입니다. 네. 그 정부의 활동을 크게 받는 네. 쪽인데 크게 생각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그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 해도 그 업종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게 네. 예전에는 10회 강도로 좋아 보였는데 지금은 5회 강도로 좋아 보이는 거죠. 이게 그 뭔가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네. 확실하게 더 좋아하기보다는 좀 조심스럽게 좋아하게 돼요. 왜냐하면 변수들이 어려워졌으니까. 네. 이거는 사실 시장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장이 작년 연말부터 굉장히 조심스러운 비관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뭐 계속적으로 시장이 미국 시장은 계속 오르고 뭐 중국 시장은 조정받았지만 우리나라는 계속 박스권이고 밑단에서는 계속적으로 다시 조금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오잖아요. 설명드린 제가 네. 보기에는 금리가 제일 큰 요인인데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분들도 계속적으로 지금 안 좋다는 얘기를 6개월, 1년차 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의 강도도 조금 조심스러운 강도는 줄었고 네. 좋게 보는 사람들도 네. 위쪽을 좋게 보기 어렵고 그러니까 위도 못 가고 아래도 못 가고 네. 그러니까 박스로 가는 거죠. 근데 유망하다 해주신 것들이 사실은 네. 우리가 대부분 유망하다 하는 그 뭐 섹터를 얘기하면 대부분 좀 성장 섹터 성장 쪽에 섹터. 꼭 한 가지 정도는 좀 들어가던데 네네네. 어떻게 보면 이사님 말씀하신 그쪽에 관련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그거는 왜 그런 거죠? 제가 과학을 좀 그래도 시장에 있는 사람 중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새로운 뭐 신기술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당연히 되게 얼리 어답터 쪽이 많아요. 제가 뭐 네. 실제로 쓰진 않지만 투자 면에서는. 네. 그래서 그 사실 카카오를 네. 2015년도 15년도가 아니군요. 18년도 정도에 네. 제가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일하면서 사야 된다. 그때는 이제 그 분할 전이어가지고 네. 주가가 좀 달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는 저점을 계속적으로 카카오가 기고 있던 상태에서 예, 그게 배너 광고가 들어오기 전에 그 배너 광고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익이 증가하는 게 굉장히 네. 캐탈리스트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 부분이 사회에서 하는 그 비중 대비 네.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 뺑이 계속 날아가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태랑 너무 안 어울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매수하자라는 콜을 했었던 사람인데 그게 올해 들어와서는 이 투자에서는 사실 그 여러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는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데들은 그냥 무조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죠. 네. 다 알죠. 다 알고 그다음에 너무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또 이거를 호재라고 생각하고 맞아. 사실은 그 글로벌 혹은 국내 유동성이 들어와서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인덱스 자금이 그걸 사서 주가가 올라가는 날도 있을 텐데 그래도 카카오에서 뭔가를 했으니까 좋은 거야라고 설명을 하고 뭐든지 다 좋은 쪽으로만 해석이 되고 제2의 국민주가 되었습니다. 예, 그랬던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좀 조정이 좀 크게 나왔는데 컸죠. 예, 이게 그 규제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이번에 조정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네. 규제라는 이슈 때문에 6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안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규제가 나와라는 부분이 굉장히 안 좋게 보였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외사에 있어 봤잖아요. 그렇게 디테일에 관심이 없는 포지션들도 많습니다. 굉장히 카카오나 네이버를 분석을 많이 해서 네. 투자하는 그러한 외국인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금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 일단은 그냥 그 포지션 지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크게 영향을 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뺑에서 우리가 경험을 했듯이 네. 뺑도 사이사이에 여러 번 조정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조정이 있었지만 조정이 있을 때마다 주가가 빠지면서 이익이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 굉장히 가속해서 싸졌습니다. 네. 가속해서 주가의 매력도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도 계속적으로 이익은 성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 조정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가속해서 매력도는 또 생겨요. 좋은 주식은. 근데 문제는 이제 팽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자체의 규모도 크고 네. 그 비즈니스가 글로벌 전체를 글로벌. 장악하고 있는데 국내 비즈니스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영역에 대한 부분의 한계와 이미 좀 많이 사람들이 주식을 갖고 있는 상태라서 조정받았다고 또 살 사람이 좀 아무래도 줄었겠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좀 가장 좀 그 최선의 경우가 최상의 경우가 최선은 아니고 그 옆으로 갈 확률이 그것도 많아진 것 같아요. 이번 조정에서 네. 회복하더라도 네. 더 급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미국의 팡처럼 나중에라도 따라가는 거는 좀 그림이 안 비슷할 수 있다라는 의미신 건가요? 그거는 이제 그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영역의 문제도 있고요. 그 영역이 훨씬 적다라는 부분. 네. 그리고 규제라는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나온 부분에다가 그다음에 그 팽이 상승했을 때의 유동성 정책이 준 적이 없었던 상태였는데 지금은 유동성 정책이 변동되는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네. 그때 팽이 누렸던 상태와는 비슷한 부분 절반, 다른 부분이 절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시장에 많이 좋은 부분이 반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그 위로도 안 보고 아래도 안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게 절대적인 매력도를 찾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그럼 절대적인 매력도를 찾기 어려울 때는 상대적인 매력도를 찾아야 되는데 그 상대적인 매력도의 기준이 되는 것들이 성장성이나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보다는 지금 현재 정책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절대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들이 밸류에이션이 낮은 것들이 더 사람들 눈에 좀 편안하게 보일 겁니다. 점점 변수가 어려워질 때는 사람들이 힘들기 때문에 편안한 걸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갖고 있어서 너무 변동성이 크고 잘 모르겠는 일이 뉴스가 맨날 나오고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다 머리로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 힘듭니다. 이런 포지션을 오래 갖고 있기가 어려워지죠. 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전에 이제 복잡계의 투자는 어떻게 보면 바닷속 이제 바다에 나간 그 어부와 비슷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바다에 나간 어부는 이제 금방 못 들어오잖아요. 못 들어오죠. 네. 이사님이 이제 복잡계 투자에서 굉장히 잘 아시고 이제 투자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시지만 이사님이 늘 백전백승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이사님이 체크 못한 복잡계 때문에 바다에서 못 돌아온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한 개 정도 좀 사례 얘기해 주시면. 아픔을 이제 원래 또 남의 불행을 한 개 들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실패를 통해서 반면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날카로우시고 짓궂 드시네요. 성공 사례만 전달하면 또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좋은 질문자시네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항상 그 뭐든지 설 익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가 어느 정도 안 돼 있을 때 어느 정도 공부 안 됐을 때 자기가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언제 겪었냐면 뭐 지금도 겪고 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작게 겪고 있어서 제가 아까 전에 책을 말씀을 드렸는데 책을 한 5,000권 정도 읽었더니 5,000권 읽으셨어요? 그거보단 더 많이 읽었죠. 지금은 제가 25,000권까지 세고 그 다음부터는 안 세서 모르겠어요. 25,000권이요? 네. 그래서 5,000권 정도 읽었을 때가 30대 후반 정도 됐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30대 후반이라는 젊은 활기도 그렇고 회사에서 이제 영업하면서 이제 임원 타이틀 달고 이렇게 어깨봉 회사 좀도 지원 나오고 그렇죠. 뭐 다 겪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그때 이제 잘난 맛에 빠진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2007년부터 8년도에 서브프라임이 터질 때 나름대로 조심스러운 콜을 좀 적절할 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콜을 적절하게 했던 부분에 이제 취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책 부분의 변동이 때문보다는 센티멘트의 변동 때문에 그 부분을 잡아놓고서는 하락을 할 이유를 이게 충분히 그 센티멘트가 해결이 되고 정부에서의 지원책이 나오는 정부에서의 액션까지 나왔는데
이거를 센티멘트의 무너진 부분만 보고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의 신호들을 취해서 잘 안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미 시장이 폭락을 했는데 네. 거기에서도 더 폭락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빠져서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센티멘트에 대한 부분만 복잡계를 주장하면서 여러 개를 봐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펀더멘탈과 센티멘트만 보면서 외부 요인인 정부의 역할의 개입을 제가 좀 안 보고 있었던 거죠. 네. 그건 이제 제가 복잡계로는 봤지만 변수를 2개만 보면서 충분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변수가 3개가 된 거죠. 근데 이 3개가 되는 부분들을 이 상태에서 눈이 멀어서 못 보고 있었던 네. 거죠. 그러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죠. 10년도 지난 일이니까 종목이 뭐였는데요? 종목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예, 시장 전체에 대해서 거기서도 계속 그때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네. 예, 서프라임 때. 그렇죠. 그 저점에서도 이제 주식 사면 안 된다고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뭐 그때 이제 그 뭐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도 많고 되게 어려웠던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때 이제 주식을 사라고 하는 콜을 지금은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정부 정책의 영향이 이 피크와 하단에서 굉장히 비중이 높아진다는 걸 이번에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작년도에 그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정부에서의 역할이 그 저점에서는 사실은 100%가 아니라 120%까지가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센티멘트랑 펀더멘털이 네. 너무나 마이너스 값이 커졌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 한 52개 합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센티멘트가 마이너스 20대 있고 그다음에 너무 펀더멘털이 안 좋으니까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2 값이 생겼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정부가 50을 플러스를 주면 어차피 제로가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정부의 역할이 여기서 100도 되고 120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비율은 100%밖에 안 들어가서 상대적인 비율을 얘기할 때 100% 이상을 넣기는 어려운데 네. 저는 이제 투자를 할 때 어떤 방식을 쓰냐면 절대적인 가치와 상대적인 가치를 함께 넣으면 네. 비율을 마이너스 값도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센티멘트와 네. 펀더멘털과 유동성이 3분의 1씩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센티멘트가 완전히 무너져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이 됐을 때 얘가 3분의 2, 3분의 2에 돼서 100을 넘겨버리면 네. 전체 비율은 그 100을 넘어가는 것 같지만 얘가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그쵸. 줄이면서 전체 비율은 또 100으로 맞춰줘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값이 생겨도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전체에서 구성을 하는지를 그러니까 센티멘트가 너무 비중이 떨어지고 펀더멘털이 제로가 됐다고 해서 0으로 넣지 말고 아예 마이너스 값을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적자가 예를 들어 회사가 났다. 네. 라고 하면 그 회사의 적자가 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제로로 보는 게 아니라 네. 마이너스로 넣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뭔가 지원책이 나오면 네. 그 부분에 마이너스 값을 올릴 수 있는 정도의 플러스 값이 생기면 이 2개를 더한 플러스 값이 되거나 그게 충분치 않은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넣고 계산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인류가 발전을 하면서 처음에 음수를 우리가 미리 알고 있지 않았잖아요. 좀 처음에는 양수라는 범위만 알고 있다가 마이너스 범위를 알게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진 거잖아요. 그것과 동일하게 투자를 할 때 이 비율 값에도 네. 기존에는 대부분의 다 투자를 할 때 비율을 다 양수 값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마이너스의 범위를 넣어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정립을 하면 네. 상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가치를 동시에 넣을 수 있습니다. 네. 비율에. 그 방법을 개인적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제 그 투자 종목 및 네. 그 산업 좀 선정하실 때 좀 어떻게 하시는지 타이거 자산운용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좀 특이한 부분이 네. 저희가 그 업종 구분을 정확하게 안 해놓습니다. 보통 운용사가 자동차 담당자, 네네. 뭐 IT 담당자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네. 전문성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쵸. 있는데, 근데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가 출발할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든 회사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다 이렇게 모아서 네. 이렇게 포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각자 잘할 수 있는 부분이면 그냥 하는 거지. 네. 그걸 업종이라는 건 구분을 안 나눠놨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그게 회사가 계속적으로 오래 하다 보니까 네. 누구는 IT를 잘하고, 네. 누구는 뭐 소비재를 잘하고 이런 부분이 당연히 그렇죠. 있어서 전문 분야가 생기긴 하지만 그 부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걸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만드는 방법이 네. 그러한 벽을 나눠치를 않고요. 네. 사실은
IT를 잘하는 부분의 그 난리지를 자동차 부분에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요즘같이 자동차 회사가 핸드폰 회사가 자동차 만들고 이런 상태가 될수록 그 산업 구조가 다 복잡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영역이 없습니다. 네. 그게 이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는 그 약간 프로젝트성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저희 이주환 대표님이 생각할 때 이 세 사람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세 사람이 이 종목을 투자하는데 계속 그 투자가 끝날 때까지 인바이브 돼서 같이 갑니다. 그러다가 B라는 아이디어에 대한 방식이 필요할 때 어떤 다른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이 또 필요하면 또 프로젝트성으로 또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프로젝트단이 계속적으로 여러 개가 계속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회사에 만약에 100개의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중에 10개의 인발브 하고 있을 수도 있고 20개의 인발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프로젝트단으로 저희는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를 다 따로따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되게 드물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데들은. 그러니까 이 경계가 너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 보면 네. 전문성을 살리기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영역을 안 가리려면 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뭐 굳이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같이 하는데 이런 식이 돼버리면 이러한 방식은 잘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진짜 팀워크가 되게 높아야 됩니다. 팀워크가 높아야 되고 두 번째는 저희 회사의 제 생각에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 솔직함이에요. 저희가 굉장히 다른 회사의 분위기에 대비해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분위기 좋을 때는 좀 약간 노는 것 같기도 하고 동아리요? 동아리 같기도 하고 네, 동아리 같기도 하고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이제 저 사람들 바로 이제 회사 그만두겠구나 저러다가 그럴 정도까지 이제 토론을 굉장히 하는데 네. 그럴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처음에 회사에 저희가 사람을 뽑을 때 그런 사람들을 뽑는 것 같아요. 저희는 태도의 중요성을 한 50에서 60% 정도 혹은 70%까지도 보고 그러니까 태도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부분은 저희는 그게 오래 갈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물론 당연히 능력도 보지만 네. 태도를 더 많이 보는 것 그게 계속적으로 이재환 대표님이 사람을 그런 식으로 뽑고 그런 식으로 계속 팀워크가 만들어져 가고 시간이 쌓여서 그러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보니까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처음 지금 생각이 드는 건데 이거는 되게 약간 복잡계랑 어울려요. 뭐냐 하면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직장의 삶과 개인의 삶과 이게 분리돼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는 좀 물론 이제 그게 정말 최근에 조인한 젊은 분들까지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타이거 저희 회사를 한 5년 내지 이 정도 다녔던 사람들 중에 다라고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안 그런 분들도 당연히 있죠. 뭐 개인주의인 분들도 있고 뭐 그분은 그의 삶의 가치관이니까.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저희는 일과 투자와 생활을 이거를 굉장히 많이 엮어놓은 구조예요. 그게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거의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의 가장 큰 강점은 어떤 능력보다 태도가 한 60%, 70%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에. 복잡계 투자에 적합한. 진짜 이거는 지금 김 작가님이 얘기하다가 지금 생각된 건데. 그분들도 복잡한 다 엮여 있는 상가, 일터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구분이 좀 안 돼 있어요. 자, 그럼 그 복잡계 세상에서는 기관, 외국인, 개인 투자자 누가 더 유리한가? 저는 좀 들었을 때는 사실 뭐 공부해야 될 영역이 이제는 뭐 경제만 알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도 알아야 되고 뭐 사회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알아야 되니까 사실 개인은 시간의 한계도 있고 뭐 있으니까. 근데 그게 생각해 보시면 네. 우리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원 뭐세요? 저는 딱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바뀌더라고요. 저 같은 국민학교. 뭐 아까 전에 이렇게 국민학교시구나. 네네네.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산수도 배웠고 사회도 배웠고 그렇죠. 국사도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하나만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를 배운 것들이지만 중학생보다 몰랐지 여러 가지를 배우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중학교 때 그 부분이 더 심학습돼서 더 범위가 넓어진 거죠.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의 커리큘럼이나 배움의 방식은 다 복잡계였어요. 네, 그렇죠. 그랬는데 현실에서 사용하라고 하니까 사용할 때 대해서 갑자기 이거를 하나만 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신에 초등학교 때 할 수 있는 것보다 중학교 때 할 수 있는 게 좀 더 커지겠죠. 그 갑자기 지금 작년에 들어와서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 분보다 네. 5년 정도 개인 투자 하신 분들이 네. 그 범위가 크겠죠. 그렇죠. 그렇지 이게 안 하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개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 어려운 것보다는 여러 개를 알고 있는 걸 적용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미중 관계를 이제 많이 얘기를 드릴 때 아니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요. 없죠. 그거를 투자에 연결할 생각을 안 하셨겠죠. 그러니까 연결이 안 돼 있었던 부분이에요. 우리 뇌도 계속적으로 쓰면서 시냅스가 계속 연결되고 연결망이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늘어나잖아요. 그 뇌의 발달이 그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거를 이걸 연결시키면 돼요. 네. 근데 일단은 있는 것도 연결을 안 시켜 있는데 새로운 것만 너무 얻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는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게 많아요. 우리나라 교육열이 얼마나 센데. 그렇죠, 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만 잘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많은 투자 아이디어를 만드실 수 있어요.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개인 투자도 그렇게 못하지 않다는 의미인 못하지 않아요. 정말 외국인들 중에서 네. 역사 정말로 모르는 사람들 많고요. 뭐 정말 막말로 아직도 우리나라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걸요. 그렇죠.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기존에 알고 있던 거를 일단은 연결을 시키시고요. 그거를 투자의 관점에서 알고 있는 거를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이 모자라다 하면 뭐 김작가 TV 나와서 여기서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3프로도 있고 뭐 이효석 TV도 있고 이런 그렇죠. 이효석 TV 아니죠. 네, 이효석 아카데미입니다. 예. 거기서 이런 데서 해서 사실 예전보다 정보를 얻기는 쉽잖아요. 그렇죠. 쉽죠. 그래서 그게 아까 전에 지금 그래서 질문하신 것 중에 기관하고 개인하고 외국인 투자자 얘기하셨는데 예전에는 기관 투자자의 가장 큰 강점은 정보가 많았던 거예요. 네네. 정보가 회사도 만날 수 있고 애널리스트도 만날 수 있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도와줘서 주물 받을까 노력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정보가 많고 정보가 없었던 사람들이 열의에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정보가 거의 사실은 비슷해요. 거의 이효석 아카데미에서 아침마다 해드리는 그 유튜브 설명이 전략 세미나 앉아서 듣는 거랑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맞아요. 펀드 매니저 분들도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오전에 들었던 게 오후에 유튜브에서 방영되고 있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옛날만큼 그렇게 이 기관 비즈니스가 줄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어떻게든 가서 막 세미나 하고 막 모르는 얘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실 솔직히 전화도 잘 안 해요. 이게 옛날만큼 이렇게 교류도 많이 줄었어요. 비즈니스 돈이 안 되니까. 정말로.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들에서 다 어떻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더 비즈니스를 많이 할까 노력해서 다 유튜브 이런 스튜디오 만들어서 정보 전달하고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단계에서 서로 옛날에 열이 있었던 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붙었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인 아까 말씀드렸던 지혜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식에서 사실은 정보 단계는 줄었고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지식 단계는 좀 차이가 당연히 있죠. 그게 이제 그 전문가들의 영역인 거죠. 근데 여기에 끝이 아니라 그러면 지식 단계에서만 잘 활용하고 있으면 시장보다는 수익률이 괜찮으면 그러면 그게 비즈니스의 영역이 되는 건데 지금 사실은 시장을 이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시장 수익률보다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지 못하는 그 기관 투자가 많은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정보의 오픈이 다 많이 됐기 때문인 것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보다 이 정보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이 세련돼진 거죠. 많은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그 세련되지 않음에서 발생한 기회가 점점 줄어든 것이고 그리고 돌아가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제 생각이 많다면 복잡계적인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가지고 있던 상대적인 우위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책에서도 적어놨는데 이 기관은 조직입니다. 이 수십 년간 이어던 조직이고 윗사람이 안 바뀌고 있는데 아랫사람이 바뀔 수 없어요. 그렇죠. 기회를 안 줘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런단 말이죠.
그때 변화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개인은 혼자 변화하시면 돼요. 맞아요. 제 생각이나 제 설명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한 일주일 고민해 보시고 네. 변하실 수 있는데요. 네. 기관들은 그렇게 쉽게 못 바뀌어요. 저는 말씀에 너무 공감 가는 게 네.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자도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사실 지금 이제 재테크 계열에서 네. 가장 큰 유튜브 구독자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채널들을 보면 네. 어쨌든 뭐 3%도 어쨌든 원래 뭐 대형 회사 이런 건 아니었던 거잖아요. 아니죠. 네. 대부분 이제 개인 몇 명이 모였고 저도 그렇고 다른 채널도 보면 상단에 다 그런 분들이 다 있단 말이죠. 사실은 그렇죠. 자본력과 자금과 네트워크가 풍부한 거는 뭐 증권사라든가 방송국일 텐데 네. 사실 그분들은 작년 말이나 아니면 올해쯤만 굉장히 많이 뛰어들었거든요. 네. 사실 그것도 굉장히 늦었던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게 저는 이 사실 진솔함의 레벨과 그러니까 정말로 상대가 필요한 것을 하고 있는 것과 네. 내가 해야 될 걸 하고 있는 거의 차이도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기업들에서 이런 것들에 어프로치를 하시면 네. 기업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던 방식으로 이걸 어프로치 하시는 거지. 갑자기 지금 이렇게 변화된 세상에서 딱 맞게 변화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그거 사실 제가 김 작가님한테 여쭤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네. 뭐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 하셨죠? 유튜브요? 예, 유튜브요. 딱 2년 10개월이요. 2년 10개월 동안 하던 방식이 네. 어느 정도 바뀐 게 몇 번이나 될까요? 하는 방식이나 이걸 방식을 바꾸고 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또 다 바꿔보고 이러한 시도들을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큰 변화는 몇 번 있었지만 자주 바뀌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주 바뀌지는. 네. 이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거는 이제 세팅이 잘 되셨으니까 그럴 수 있을 네네네네.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고민을 해보고 그쵸. 이 방식을 썼는데 이 방식이 맞아요. 먹히니까 네네네. 이 방식을 먹히는 거 하면서 손보고 네. 이런 식이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기업들에서는 딱 정해진 세팅을 하고 나면 네.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맞아요. 그거를 결제해주는 또 분이 그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맞아요.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예, 취향에 맞느냐 아니냐 네. 이런 건 많은 것들이 있어서 잘 못 바뀌어요. 맞아요. 근데 3%도 보면 네. 갑자기 오늘 장이 빠진다. 그러면 바로 그 김프로님이 사람 바꿔가지고는 맞아. 그때 어울리는 분으로 바로 이렇게 네. 바꿔버리시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바로 필요한 것들을 바로바로 순간순간 대응하시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게 복잡계적인 행동이에요. 현재 환경이 바뀌면 내가 계획했던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환경에 어울리는 걸로 네. 내가 바뀌는 겁니다. 네. 근데 내가 바뀌기가 어려워요.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이나 행동하는 네. 방법. 내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경에 대해서 내가 바뀌려면요. 네. 그게 어렵다.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민함과 민감함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민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장하는 바나 내가 원하는 게 많은 상태에서 타인이나 환경이 네. 해서 그걸 찾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예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는데 내가 먹고 싶지 않은 것, 뭐 이상한 냄새,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막 예민해지는 거죠. 근데 민감한 것은 네. 내가 원하는 비중을 굉장히 높여놓은 상태가 아니라 이 환경을 잘 파악하고 상대가 무엇을 느끼는지 내가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저는 민감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민은 나의 영역이고 민감은 좀 상대의 상대 영역. 영역이라는 거죠. 아. 예. 그래서 둘 다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쓰는 건 맞는데 그 어느 것이 주냐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민감해야 돼요. 이 그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거나 좀 전에 얘기하셨던 대로 나를 바꾸고 이 환경을 이렇게 컨텐츠 비치를 하시는 것도 네. 민감해야 된다. 맞아. 복잡계에서는 점점 더 민감해야 되지 네. 내가 계획한 것대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 계획이라는 단어 자체가 네. 이게 옛날 단순계의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타이거에 2016년도에 처음 와서 그때는 제가 마케팅을 했었거든요. 네. 제가 다시 돌아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근데 그때 이제 처음에 회사에 와서 네. 이재한 대표님한테 여러 가지 회사 경영 방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여쭤봤더니 그래서 그럼 연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냐 했더니 계획을 안 세우신다는 거예요. 저희 회사는 계획이 없어요. 뭐 연간 계획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저희는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네.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거에 최선. 내일은 또 내일 할 수 있는 거에 최선. 이거지 계획을 세우질 않아요.
물론 이제 프로젝트가 생기면 그거에 대한 계획을 그렇죠, 하는 건데 그게 정말 계획이 없다는 뜻은 아닌 그렇죠. 거잖아요. 그건 아니죠. 뭐 연단위 이런 것들. 네네.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조업 베이스의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제조업이라는 것들은 정해진 타임의 스케줄이 있고 중요하죠. 생산이 있고 네. 계절마다 제품이 달라지고 네. 하기 때문에 연단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컨텐츠, 데이터, 뭐 저희 같은 지식 베이스, 네. 지혜 베이스 이런 데들은 연단이라는 게 그냥 그거는 아니 맨날 바뀌는데 어떻게 무슨 단위를 세우니까. 그러니까. 예. 뭐 내년을 위해서 준비한다. 그게 좀 성립이 안 되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아니 저도 뭐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굉장히 미래 계획 많이 세웠는데 요즘에는 오늘 하루 열심히 살자. 오늘 하루 열심히 살면 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약간 말씀이 나온 김에 네. 원리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게 이 양자 물리학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예전부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인간이 만든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만든 개념이 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네. 시간과 언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학자분들이. 시간이라는 개념과 언어라는 것을 인간이 진짜로 만든 것이고 네. 나머지는 다 그냥 동물한테도 있고 식물한테도 있고 뭐 바위한테도 있는 거다. 네. 근데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시간이 흐른다라는 개념으로 예전에는 생각했거든요. 이 1999년 다음에 2000년이 오는 거죠. 이걸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그 용어를 그거 쓰는 아닌가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렇게 지금도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흐른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흐른다라는 개념을 시간이 진짜로 흐르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른다라는 개념을 인간이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지. 네. 시간은 없다라는 게 양자 물리학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그냥 이 순간이 있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시간에 대한 개념은 주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지구가 돌면서 하루가 생기고 태양을 돌면 1년이 되고 이건 주기잖아요. 네. 주기가 있는 거지 시간이 여기서부터 흘러가서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는 네. 이거는 예전에 단순계와 직선적인 세계관이 만나서 네. 만든 어디로 간다라는 흐름의 개념인데 네. 양자 물리학에서는 그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아예 그 기초 가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기초 가정이 달라지면 그 가정에 따라서 세계관이나 생각의 방식 네. 이런 것들이 다 달라져야 되는데 네. 이 바뀐 부분들이 너무나 큰 게 바뀌다 보니까 네. 굉장히 지금 혼돈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보세요. 1층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2층이 안 바뀌긴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2층이 바뀌었어요. 그럼 1층은 안 바뀔 수도 있죠. 그렇죠. 3층은 바뀌어야 되겠죠. 네. 더 근원적인 부분이 바뀌면 바뀌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구조가 이 방식은 이제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도 있어요. 모든 게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근데 이 근원적으로 보면 이 가장 근원을 수학으로 봅니다. 네. 수학 위에 물리학이 있고요. 물리학 위에 화학이 있고요. 화학 위에 생물학이 있고요. 네. 생물학 위에 그다음에 이제 사회과학이나 정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위에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있고 뭐 가장 위에는 뭐 신학도 있고 이런 식의 구조인데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물리학이 바뀌면 그 위에는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네. 수학도 예전에 아까 설명드릴 때 마이너스 값이 생기니까 네. 마이너스가 있는 세상으로 전체 구조가 다 바뀌었잖아요. 경제학에서 마이너스 쓰잖아요. 네. 네. 사회학에서도 쓴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없었을 땐 안 쓰죠. 없는데 어떻게 써요? 어떻게 써요? 네. 그게 그러다가 0이 생겼죠. 0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인도 쪽에서는 인더스 문명 쪽에서 먼저 생겼다가 안 쓰다가 이제 유럽이 받아들여서 많이 쓰게 된 다음부터 네. 쓰게 됐으니까 이제 0이 있는 상태로 모든 게 또 다 바뀌었죠. 그럼 최근에 양자 물리학에서는 그게 허수입니다. I 기억하시죠? 학교 다닐 때. 잘 기억 안 잘 기억 안 나시는 나시는 것 같은데. 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네. 1. 너무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무리수 그렇죠. 네. 예. 허수. 네. 허수는 들어봤습니다. 허수. 예. 그 허수가 양자 물리학에서 쓰는 그 수학적인 개념이에요. 그 허수가 없으면 양자 물리학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자 물리학단에서 수학적에서도 허수가 있고 뉴턴 물리학에서 양자 물리학으로 바뀐 거 그 위에 것들은 다 바뀌는 거죠. 네. 지금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과학이 그렇게 바뀌는 게 우리 투자와 경제 상관관계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이제 제가 그거를 정리한 책이 이제 이 책이라고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게 바뀐 것들이 복잡계라는 거죠. 그게 복잡계입니다. 그렇죠. 그건 지금까지 설명했던 네, 내용들. 그게 복잡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네. 투자라는 단어를 얘기하셨으니까 네. 확률값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확실한 것으로 찾은 거예요. 네. 야, 이거 사면 먹어? 우리 그냥 흔히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그래서 뭐 사라는 거야? 뭐 지금도 이 얘기 막 듣다가 그래서 저 아저씨는 도대체 뭐 사라는 거야? 이런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게 바로 단순계적인 접근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의 이 내용과 정보를 받아들여서 본인의 확률값과 구조를 수정하는 데 쓸 수 있으면 쓰시고 아니면 그냥 놔두시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복잡계 투자에서 이제 중요한 어쨌든 변수들은 있을 거잖아요. 있죠. 그 변수들은 아까 말씀해 주신 뭐 유동성과 센티멘트라든가 펀더멘탈 요 세 가지가 제일 메인으로 보면 되는 걸까요? 그 변수의 종류는 사실 그게 새로운 건 아닙니다. 네. 변수의 종류는 유동성과 센티멘트와 펀더멘탈은 항상 있었고요. 네. 근데 확실하기 때문에 펀더멘탈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투자에 활용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펀더멘탈을 한 7, 80% 생각하고 네. 유동성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데 있는 거 알죠. 하지만 잠깐 지속되는 거 아닌데 뭘 저런 걸 신경 써. 센티멘트 때문에 주가 움직여도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생각하고 어차피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펀더멘탈이 아까 층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층이 펀더멘탈이에요. 그러니까 1층이 없이 2층이 존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투자자분들도 펀더멘탈 공부 안 하고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없습니다. 1층도 없는데.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민감하신 건 유동성 같아요. 유동성은 2층이에요. 1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이거 뭐 누가 산대 이거 올라가 거래량 터졌어 기술적 분석 봐봐 이건 다 지금 그 유동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 부분은 펀더멘탈이 없는 상태에서 떠 있는 집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2층이고 3층이 센티멘트입니다. 이 센티멘트는 저는 이걸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냐면 펀더멘탈은 고체예요. 단단하고 확실하게 이해 가능하고 분석 가능해요. 고체니까. 유동성은 말 그대로 유동하잖아요. 액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그 부분의 흐름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센티멘트는 기체예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좋아 보였다가 나빠 보였다가. 그래서 비유가 좋은데요? 좋으세요? 고체, 액체, 기체. 비유가 찰집니다. 자, 감사합니다. 뭐 나중에 먹을 거라도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이 세 개를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제 나름대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한 건데 파악하기 어렵고 움직임이 더 예민하고 민감한 것들 이러한 것들의 기준으로 고체는 분자들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더 유동성이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층이 제일 그나마 쉽고 2층이 그다음 쉽고 3층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3층을까지 하려면 뭐 제가 뭐 집단 심리를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말 이 책에도 들어 있는데 그 심리에 대해서 제가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고 개념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뭔데요? 심리에 대해서 이성을 만나시면 이성 중요하죠. 모든 사람한테 다 중요하죠. 이성을 만나면 한눈에 그냥 바로 첫눈에 반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뭐 금사빠라고 요즘 하나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고 자기는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 중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는 그렇게 좋아지는 게 좋다. 맞아요. 두 종류가 있죠.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 두 종류가 접근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두 개 완전히 다른 인간의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금사빠이신 분은 어떻게 보면 뭔가 좀 더 외형을 아무래도 눈에 바로 보이는 거니까 외모를 중시하는 사람이다. 그럴 확률이 높죠. 근데 금사빠가 아니라 이제 오랜 시간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어쨌든 오랜 시간을 가지고 보려면 내면을 보라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그럴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설명 같아요. 그렇죠. 단순계. 자, 복잡계.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복잡계 단순계보다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구조.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오늘 저희는 처음 만났잖아요. 처음 만나서.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인상이 나쁘지 않고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그럼 다음번에 안 만나면 오늘 계속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건 되게 현명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 사람 첫 인상이 좋더라. 그렇죠. 마지막 인상도 좋았어.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군가를 만나서 저 사람 괜찮네. 괜찮구나.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만났어요. 그랬더니만 여전히 괜찮네. 그리고 이런 면도 있었구나. 이런 면도 괜찮네. 이렇게 사람이 점점 좋아지고 괜찮은, 한마디로 이제 선호도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기울기가 이렇게 이만큼 좋아하다가 이만큼 좋아하는,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네네. 이건 머리가 하는 활동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내가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이유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오늘 만나보니까 목소리도 괜찮고 뭐 대화의 내용도 괜찮고 진행하는 방식도 괜찮고 이유가 있어서 네. 이유가 있어서 좋아하는 거죠. 이거는 머리가 이유를 가지고 반영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만났는데 또 괜찮은 부분이 있네, 혹은 같은 이유가 반복되네, 강화된 거죠. 그거에 대한 이유가 강화돼서 또 그 선호도를 조절하는 거죠. 네네. 이 머리로 하는 활동일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이 주변에 이렇게 오래 만나서 사람이 좋아진다고 하는 분들은 이 머리에 의한 판단에 의해서 네. 머리로 사람을 다루시는 분이고, 그냥 만났는데 네. 오늘 딱 만났는데 잃어버린 동생 같아. 그냥 뭔지 모르겠어. 네네네. 근데 앞으로 술 한잔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는 그냥 바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게임주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는 거죠. 주식으로 따지면. 네. 약간 이성과 감성 같은 느낌인 그렇죠. 건가요? 네. 그렇죠. 이게 현대자동차가 팔아서 이렇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펄어비스 게임이 잘 되니까 그냥 인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사람들이 한 번에 마음이 확 든 거죠. 그래서 금사빠나 이런 것들은 네. 마음을 통해서 사람을 네. 보는데 많이 쓰는 네. 그런 방식 같고, 주변의 사람들을 확인해서 가는 거는 머리를 네. 활용해서 판단하고 있는 걸 수 있어요. 네. 듣다 보니까 근데 이 이성을 보는 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어떻게 결론이 이어지는 거죠? 이성이 좋은 연애 하시고 예, 좋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투자로 뭔가 다시 돌아올 텐데. 예, 투자로 돌아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들어왔는데 펄어비스랑 현대자동차로 돌아왔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리니어한 것이냐, 아니면 바로 이렇게 점프하는 것이냐, 네. 이 부분의 차이라는 거죠. 마음은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갑자기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은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네네. 오늘 아침에. 네. 갑자기 지금 2차 전지 하는 회사가 어디 수주를 받았다 그러면 네. 남들 지금 돈 벌 것 같은데, 혹은 갖고 있는 사람도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그걸 나는 없으면 조급해지고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배 아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냥 가격 상관없이 그냥 사버리는 거죠. 5% 10% 올라도 그냥 따라 사는 거예요. 네. 이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고, 마음이고. 이 회사가 뭔가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사업성이 괜찮은 것 같고 사람들이 지금 선호하는 일인 것 같고, 그러면 이게 팔리면 이렇게 되겠지? 이런 것들은 마음이 아니라 머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를 움직이는 게 이 두 가지가 다 움직인다는 거죠. 이 회사를 보는, 그러한 회사가 자체가 바뀌어서 주식의 가격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네. 그게 나한테 너무나 필요한 게 되는 순간, 그 순간 주가도 굉장히 크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마음이 움직이는 방식인 센티멘트는 네. 하나하나 차근차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바로 그 순간에 급하게, 바로 이게 이제 양자물교에서는 그 퀀텀 점프라고 하는데요. 시차 없이 바로 그냥 뛰어오르는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자분들은 이 머리 이성 쪽이 굉장히 그렇죠. 이성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펀더멘털의 비중을 많이 쓰시는 거죠. 자, 책에 보니까 단순계 투자는 순환 주기상 지금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반면에 복잡계 투자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방식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 대상이 잠재력이 임계점에 도달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점까지 기다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핵심입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좀 어떤 의미고, 그렇다면 좀 포트폴리오는 좀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단순계에서는 네.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 네, 사이클이 네 가지 사이클이 있고요. 네. 네 가지 사이클 중에서 이제 가장 주식시장에 중요한 거는 그 길이가 두 번째로 긴 10년짜리 사이클이에요. 설비 투자 사이클인데 그 설비 투자의 증감에 따라서 네. 왜냐하면 재고 사이클은 5년 정도 되는데요. 그 재고가 줄고 내리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바로바로 주가에 반영돼 있어서 내가 그걸 잘 맞춘다고 해서 네. 그렇게 큰 이익을 보기는 어려운데, 설비 투자가 진행되는 동안 비용이 먼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필요해지거든요. 한마디로 밥을 만드는데 뜸을 들여야 되는 거죠. 네. 재고는 그냥 겉절이 만들어 먹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정도를 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바베큐 하는 거나 아니면 밥을 잘 짓는 거나 이런 정도의 설비 투자가 잘 진행이 되고 그 진행된 게 실제 효과를 나타낼 때까지 시차와 사람들이 그 부분을 보지 못하는,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안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게 뭐 게다가 또 회계적으로는 감가상각비나 이런 식으로 또 잡히면서 그 감가상각비나 다른 안 보이는 부분에서의 변동된 부분이 마치 다른 게 안 돼서 잘못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도 또 생기고, 그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네. 하면 제대로 파악한 부분에서 차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설비 투자 사이클을 잘 활용해서 그 부분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네. 미리 잘 투자를 하게 되면 네.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거보다 더 긴 사이클은 사실은 좀 어려워요. 음. 그건 뭐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없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네. 그러냐면 예전에는 정보가 이렇게 빠르지 않아서 미국에서 일어난 일과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나라에 전달되는데 시간이 꽤나 많이 걸렸는데 그쵸. 지금은 뭐 인터넷이 다 있는데 그냥 동시간이죠. 시간인데 유튜브에서 미국의 CCTV가 보이는 시대인데 길거리에서 누가 움직이는지 지금 유튜브로 우주를 볼 수 있어요. 우주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시차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차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사이클이에요. 그 이후 사이클들은. 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10년짜리가 가장 이제 핵심 사이클이었고요. 네. 말씀드린 그러한 그 설비 투자의 증감이 네. 실제 기업의 변동에 어떻게 영향을 좋게 나쁘게 주는지 네. 이 부분을 캐치하는 부분들이 핵심인데 네. 말씀드렸던 분석 가능성을 베이스로 생각한 방식입니다. 네. 근데 지금 설명드린 복잡계는 내가 하는 것은 지금 이 설명은 기업이 하는 게 굉장히 대부분 중요하다라는 베이스예요. 하지만 복잡계에서는 내가 하는 것이 보다 이거를 소비자들이 세상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영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부분들은 옛날보다 뭐 제조 설비를 만들고 하는데 포드 같은 T를 만들 때는 굉장히 제조 기술단에서의 차이가 핵심적인 가치의 차이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 전기차 요즘 메이커들 나오는 거 보세요. 자율주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전기차를 그냥 만드는 데까지는 별로 그렇게 뭐 신생 기업들이 만들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불가능한 거예요. 네. 제조 기업단에서의 뭐 다이슨이 또 좋은 얘기인데요. 네. 지금 다이슨 나오지만 차이슨 금방 만들잖아요. 이 제조 기업단에서의 차이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 차이를 만드는 거는 컨셉과 문화. 그래서 다이슨 선전에서 항상 만든 사람 걸 쓰세요.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게 오리지널리티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건 문화적인 강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강조를 쓰게 되는데 제조단보다는 수요단에서의 변동이 많아진다라는 건 네. 김 작가님 책에서 얘기했던 그 운에 대한 설명하고 비슷해요. 제 책을 왜 이렇게 열심히 보셨지? 좋은 책을 그럼 열심히 보지 좋은 책을 대충 봅니까? 이 희한한 사람이네. 네. 네. 뜨겁네. 네. 그래서 운이라는 게 네. 운이라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준비된 상태에서 오면서 그렇죠, 인풋을 그렇죠. 정확하게 넣고 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많으니까 뭐 표현하시기로 성공한 사람들이 운을 강조한다라고 네. 설명하셨던 게 네. 내가 준비하는 거에 비중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 부분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복잡계에서는 네. 내가 하는 것의 중요성이 네. 30%를 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비치고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네. 그것까지 기다리고 만약에 내가 처음에 설계한 네. 대로 했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다 하면 이걸 네. 변경시켜야 돼요. 네. 수정하고 보완하고 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임계치까지 사람들이 선호할 때까지 네. 그때까지 계속 그 활동을 끌고 변화하면서 네. 고정돼서 가는 게 아니고요. 변화하면서 그때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계속 아까 전에 비즈니스 구조를 고치면서 네. 안 되는 것 방식 만들고 하실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포트폴리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먹힐지 몰라요. 이 회사가 잘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언제냐. 옛날에는 지금 현재 경기 사이클이 이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가을이니까 겨울이 올 거고 겨울이 온 다음에 봄이 올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5년 주기로 나타나는 그렇죠. 거야. 네. 제품의 사이클 주기는 5년이야. 이 제품은 IT 제품은 좀 더 짧으네. 2, 네. 3년이야. 네. 이런 식의 그 정형화가 있었는데요. 지금 뭐 어떻게 알아요? 지금 뭐 그 메모리 안 들어가가지고 자동차가 지금 6개월, 1년씩 생산 안 될지 아무도 네. 몰랐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옛날하고 구조가 달라진 겁니다. 그럼 복잡계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미래에 어떤 종목 산업이 이제 유망한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거 어쨌든 뭐 건설과 은행과 인프라는 네. 뭔가 좀
단기적으로 뭔가 좋게 보신다는 느낌이 저는 있기도 했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미래에는요. 미래. 이 미래라는 건 진짜 뭐 우리가 최소 생각하면 뭐 3년, 5년, 10년 좀 어떤 쪽을 좋게 보시는 걸까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인간을 대체하는 방식이 네. 길게 생각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동력을 줄이고 네. 우리가 인간이 잘 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이게 아래쪽부터 올라와요. 몸에. 처음엔 바퀴를 만들어서 네네. 사람의 다리를 대체한 겁니다. 대체했죠. 그걸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말을 썼지만 말보다는 이제 이걸 기술적으로 인간이 직접 만들어서 쓸 수 있었던 거는 바퀴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바퀴를 만들어서 도로를 만들어서 사용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기계를 만들었잖아요. 중장비나 아니면은 삽이나. 네네네. 우리 손가락으로 파는 것보다 삽으로 파는 게 훨씬 더 나았고 네. 우리가 이렇게 나르는 것보다 로봇 팔 만들어서 하는 게 나았고 그래서 이제는 발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그다음 지금은 머리를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네. AI나 데이터, 음. 컴퓨터 이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가 현재 지금 이 뇌의 기능을 지금 현재 이제 아웃소싱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네. 상태인데 이것까지는 이제 컴퓨터가 다 따라왔어요. 네. 근데 컴퓨터라는 것은 기존에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주어야 얘가 효율적으로 빨리 하는 거지. 그렇죠. 주입해야죠. 그렇죠. 새로운 것을 얘가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헷갈려지는 건 AI는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서 네. 얘가 자체적으로 막 기계 학습을 하면서 네. 우리가 학습하는 것과 같은 인간의 학습 기능을 지금 가져간다라는 네. 새로운 부분을 만들 수도 있고 네.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오기 때문에 네. 이제는 지능 노동자가 지식 노동자가 대체되고 있는 단계인 거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은 일단 더 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투자도 뭐 AI 네. 쪽에서 많이 온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센티멘트를 네. 다루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기계가 어떻게 그 커버를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펀더멘탈과 유동성만 아는 걸로는 AI한테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센티멘트와 다른 연계된 부분, 네. 기존의 이 투자의 시스템이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을 넣을 줄 아는 이런 네. 것들이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네. 이게 무슨 법률가나 판사도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례만 정확하게 놔주면 딱. 새로운 법을 만들 때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 환경과 시스템과 문화가 많지 않다. 네. 이런 부분은 법에 어떻게 바꿔야 되나. 이런 부분에는 그 철학이 들어가야 되고 문화가 들어가야 되니까 필요하겠지만 이 사례를 가지고 조례 가지고 판단하고 꺼내와서 하는데 걔들은 5초면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지식 노동자의 변동이 가장 네. 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서 하는 회사들에 대한 영역은 네. 굉장히 지금 많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지금 현재 그 뭐 바이오의 성장세는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네. 지금 한 지난 1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네.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굉장히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 바이오 업체들이 지금 백신에 대한 부분들도 네네. 계속적으로. 근데 저는 그 백신에 대한 부분도 아직 인류학과 생태학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 부분이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바이러스의 진화 속도를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바이러스는 생명체와 비생명체 사이의 존재이기 때문에 세균부터가 그 세포부터가 우리 생명체 쪽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상태에서 굉장히 변화의 극단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의 한마디로 선수들이에요. 그 변화의 선수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그 세포가 단세포도 아니고 다세포되어 있는 우리 존재가 걔네들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정책들은 급하니까 이 정책을 쓰는 거는 당연히 초기에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얘네들하고 장기전을 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그럼 장기전을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현재 그 부분이 개발이 안 돼 있으니까 단기전을 하고 있는 정책을 계속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단기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치적 방식과 네. 장기전을 할 수 있는 여태까지 없었던 방식도 바이오에서는 만들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하고 큰 과제들이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발전이 계속되겠죠.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부분들은 네. 지금까지보다도 네. 더 중요하고 많은 영역을 차지하겠죠.
그래서 바이오와 알고리즘. 이게 사실은 생각은 답은 누구나 들으시던 답일 거예요. 네. 하지만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 중에서 설명 내용은 처음 들으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을 더 알고 나서 투자를 할 때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인내심이나 끈기가 더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알고 무엇을 투자하는 것과 이만큼 알고 무엇을 투자하는 것은 결론은 같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수 있는 기저의 이러한 내용들을 쌓아 놓으시면은 굉장히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다르지 않습니다. 결론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고요. 네. 그 우주 산업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견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공간에 대한 개념인데 네. 미국에서 옛날에 서부 시대 영화 보시면 네. 처음에 그냥 말 타고 너 1분 동안 달려. 그게 너 땅이야. 이렇게 주면서 영역을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국가가 다 되고 공산주의랑 서로 싸움하고 네. 그러다 미국 다 먹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이게 계절성 기후대에서는 인간의 활동이 많이 좌우하지만 북극과 적도에는 인간의 활동이 아무리 가서 도로 만들어 놓고 집 지어 놔봤자 자연의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기 뭐 에어컨 계속 틀어놓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3개월만 지나면 다 그 환경들이 얼음이 되든가 아니면 잡초가 올라와서 밀림처럼 되든가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계절성 지구대에서 인간이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 다 이미 다 깔았잖아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주를 가는 게 네. 1960년대의 정치적인 싸움, 미국과 소련 간에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현실화되어 있는 그쵸, 건데. 그쵸.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이 간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적을 거예요. 그래서 공간의 확장은 물리적인 공간의 확장이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확장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메타버스 쪽으로 가는 게 네. 아예 새로운 차원이나 새로운 방식 이쪽으로 와서 공간을 넓히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라서 메타버스 쪽의 새로운 공간 개념 이쪽에서 굉장히 활동이 많아지겠죠. 지금 이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주 산업이나 이런 쪽은 약간 좀 불투명하게 보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이 가는 것보다는 로봇을 실어서 가서 연구하고 인간의 이해를 확장하고 네. 하는 부분들이 뭐 그냥 뭐 공상과학처럼 진짜 지구가 뭐 멸망할 위기가 처한다. 네. 그때 뭐 탈출하자 뭐 이런 거 아닌 이상 뭐 우리가 그것까지 하면서 투자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그건 영화 보실 때 하시고. 네. 네, 이 실제 공간의 개념에 네. 있어서는 그 메타버스 쪽이 더 현실적이고 사람들이 선호할 것이고요. 네. 요즘 많이 올라갔다 내려오시잖아요. 네, 아마존에서도 맞아요. 갔다 오시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점에서는 하나 이제 되게 긍정적으로 그 현상을 보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주에 60년대, 70년대부터 이제 우주인이라는 개념이 생겼잖아요. 미국에서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주에 올라가서 우주를 보고 오고 더 넓게 지구를 본 사람들이 훨씬 착하고 이타적이 돼요. 아, 그렇죠. 네. 세상 별거 없구나.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네, 점이니까. 네. 그거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네. 사람들이 훨씬 더 착해지고 선해지고 남들의 입장을 더 반영해주는 사람이 되고 오는데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부자잖아요. 네. 부자들이 빨리빨리 올라가서 착해져가지고 내려오면 좋겠어요. 아니, 이사님 말씀하신 거를 네. 혹시 우주 산업에 이런 걸 위한 투자는 좀 지금 시점에 사는 건 뭔가 시기장소일 수 있고 메타버스는 좀 더 훨씬 가까우니까 지금 네. 좀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우주는 테마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네. 흔히 말하는 우리 용어로 테마성이고 메타버스 관련된 현상은 네. 지속성인 것 같아요. 네, 투자의 대상으로. 되네요. 그러면 이제 좀 메타버스, 우주를 좀 벗어나서 현실의 세계에서 중국은 굉장히 부상하고 있고 이제 그렇죠.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뭐 2030년이 되면 네.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던데 그렇죠. 그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사님. 그 추월할 수 있다라는 거는 다 경제적인 숫자들이고요. 네. 추월할 수 있나요? 경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떠한 경제적인 수치들이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네네네. 그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가지는 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일단 인구 구성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네. 인구 구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생산과 그다음에 그 지금 소득계층 구조도 너무 다르고 해서 네. 몇 가지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쟤네가 1등이다. 뭐 저걸 가지고 쟤네가 아직 아니다. 뭐 왈가왈부 하겠죠. 네네. 네, 그럴 것 같고요. 근데 지금보다 더 이제 비등비등해지는 거는 계속 지금 가는 방향인 것 같고요.
그래서 미중 관계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제일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인정한 게 중요한 거예요. 미국이 중국을 긴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이제는 상대로 인정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중국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하고 있는 거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긴장이라는 건 좀 아래에 있는 그렇죠. 거였고 지금 상대라는 건 나랑 동일 선상에 그렇죠. 있는 걸로 받아들인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제가 저희 큰아들이 알려줘서 알았는데 네. AI 같은 경우에 빅데이터 관련돼서 논문에서는 논문의 수가 넘어선 지는 한참 됐거든요. 중국이 더 많은지. 근데 퀄리티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거는 이제 레퍼런스가 얼마나 되느냐인데 최근에 레퍼런스도 넘어섰어요. AI 관련돼서. 와. 지금 이제 가장 앞으로 싸워야 되는 부분이 AI와 양자 물리학인데 네. 그쪽 부분에서 AI에서 벌써 레퍼런스가 넘어선 거예요. 이거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상대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메인 게임에서도 이미 경쟁 상대거나 왔다 갔다 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중국을 보는 시각이 네. 중국이 어디를 보느냐 혹은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우리가 중국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시각을 익히셔야 돼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자꾸 본인의 시각으로 본인의 경험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개의 열강이에요. 네. 두 개의 열강인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올해 제가 3프로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러니까 중국의 역할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의 역할을 대체할 미국은 다른 곳이 필요했고 그 부분이 수요단에서는 인도고요. 공급단에서는 멕시코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의 올해 주가를 보시면요. 네. 올해 미국을 제외하고는 인도와 멕시코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 에너지가 중국에 가던 게 저쪽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구도 변화가 이미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중국은 우리한테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중국과 훨씬 더 이해관계나 뭐 인종적으로나 뭐 여러 그렇죠. 문화적으로나 하기 때문에 중국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네. 중국은 우리가 필요하고요. 미국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양쪽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굉장히 우리한테는 되게 좋은 상황인 거네요. 거죠. 네. 서로가 서로를 원하는 상태이니까. 네. 그래서 미국의 전략을 보시면 일본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많이 넘어와요. 여러 가지가. 일본에 쓰는 에너지가 그렇게 높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한반도는 북한도 중요하고 남한도 중요합니다. 미국과 중국 입장 둘 다 해서. 그래서 이 두 부분의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계속적으로 있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게 서로 간에 지금 경쟁하겠다라고 대놓고 경쟁하겠다라고 한 초기이기 때문에 네. 초기인데 둘 다 필요한 지역이 있고 확실하게 한쪽에다가 새로 세팅해야 될 지역이 있으면 네. 뭘 먼저 하겠습니까? 당연히 새로 세팅하기 편한 곳 먼저 하죠. 그리고 여기는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거긴 나중에 뭔가가 들어가겠죠. 근데 그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게 들어올 확률이 물론 섞여 있겠죠. 네. 어려운 부분도 꼬여 있는 부분도 있고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들한테 우리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미중 관계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부분의 흐름은 일단 우리가 되게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지금 되게 세게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으로 얘기하면 이게 선빵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서로 간에 지금 이제 첫 번째 지금 네. 선빵을 요번에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함량이 달라요. 지금 미국은 계속 주목을 휘두르고 있던 상태예요. 지난 30년, 50년간. 네. 전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그 전략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전략을 계속 쓰고 있는 거고요. 중국은 지금 이제 저 활동이 복잡해서 중요한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부채를 늘리고 계속적으로 저렇게 인종 문제도 계속 커지고 계층 문제도 계속 커지고 네. 미국의 내적인 부분들의 문제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동시에 잘 다스리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생각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이 쓰고 있는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 거죠. 더 조심스럽게 네. 정책을 굉장히 단단하게 네.
흥분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굉장히 내부를 단단하게 하는 정책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체력을 길러놓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어려운 시점이 언젠가는 올 거잖아요. 네. 세상에 뭐 경제든 정치든 모든 게 한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건 없으니까 그 어려워졌을 때 그 부분을 잘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준비 안 한 자보다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죠. 네. 준비하신 신부와 뭐 아닌 준비한 신부가 되려고 하는 거죠. 중국은. 그래서 그 상태에서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글로벌에서 준비된 상태에서 다치기도 덜 다치고 네. 그다음에 패권 경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어려울 거잖아요. 나눠주는 모습을 보이면 자기 편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영역을 확장하고 이러한 방식을 가고 있는 상태가 지금 같습니다. 뭔가 언제가 카운터 펀치를 날릴.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네. 좀 패권 경쟁이 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바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주 이제 최근에 예를 들어드리면 며칠 전에 네. 그 중국의 8월 PPI랑 CPI가 발표됐어요. 네. PPI는 그 중국의 예상치보다 넘었습니다. 9% 예상이 9.5 나왔나? 뭐 제 기억이 맞다면 네. 하여튼 예상치가 넘었고요. CPI는 예상보다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의 PPI가 올라가면요, 네. 이게 글로벌 물가를 올리는 쪽으로 자극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산자 물가니까. 자기네 CPI는 관리하고 있어요, 내부에서.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외에서 커진다 그러면 네. 제일 힘든 거는 미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상대는 자극하고 나는 단단하게 하고 그게 제 시각에서는 물가 데이터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드릴까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복잡계 세상에서의 투자라면 이거 복잡계 세상에서의 투자하는 방법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자, 어떤 훈련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좀 공부해야지 이 사고 구조를 주변에 계셨던 분들도 처음에 잘 못 받아들이셨다고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걸 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고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한 가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네. 버리시고요. 네. 여러 가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를 보시고요. 그 중에서 이제 책에 적어놨듯이 펀더멘탈과 아까 설명드렸듯이 변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펀더멘탈과 유동성과 센티멘트라는 그 부분의 비중을 네. 적절하게 조율하시길 바라는데 네. 저는 펀더멘탈 40, 유동성 30, 센티멘트 30이 저의 방법입니다. 이거 각자 고민해 보시고 정하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전보다는 펀더멘탈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생각은 네.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변수를 다양하게 넣으라는 얘기시고요. 그리고 다양한 변수를 넣었으면 당연히 검토해야 될 게 많아지겠죠. 그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책에는 이제 그걸 어떻게 검토를 하면 되는지 그런 방식들은 설명을 해놨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쌓아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많이 쌓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복잡계 세상에서는 한 번 맞추는 거에서 대박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구조는 쌓는 거지 한 번 한 번 배팅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계속 쌓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에는 그렇게 많이 쌓아진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결정할 때는 냉철하게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세 가지 결론으로 해서 결론된 행동이 나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액션을 하세요. 그 안 하고 그랬으면 하는 것들은 옛날에는 못했어요. 그래도 기회가 다음에 또 많았던 상황인데 복잡계에서는 그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계에서는 정말로 아이디어가 나와서 자기가 생각이 정리됐다면 그 액션을 하고 나서 틀리고 다시 고치셔야지 할까 말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행동할 때는 더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예,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끈이 많이 꼬였을 때 더 그 검도하실 때 생각해 보시면 단칼에 베야지 이거를 천천히 하면 안 베져요. 복잡계는 더 벨 대상이 꼬여 있고 큰 거기 때문에 액션할 때는 굉장히 강하게 한 번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실제 매매할 때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잡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네. 그런 세상에 좀 확실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예. 그렇게 쉽진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만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딱 4분기 올해 남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장 개인 투자자분들 계신데 예.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좀 그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올해 굉장히 어려워서 고생들 많으셨을 겁니다. 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이 기회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네. 지금 올해 경험한 걸 가지고 많이 되새겨 보시면서 배우는 그러한 경험으로 네. 일단 쌓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만약에 지금 수익이 뭐 안 났거나 혹은 네. 약간의 손실이 나 있어서 네. 이거를 어떻게 메꿀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를 네. 메꿀 거라는 것은 이게 그렇게 금융시장이라는 곳이 이렇게 쉬운 곳이 아닙니다. 미련을 가지시면 안 돼요. 아, 맥군당 자체가 예, 미련이군요. 미련입니다. 지금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있었던 일을 내가 오늘 현재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걸 짜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나간 일은 여러분들의 배움의 재료지 여러분들이 메꿔야 되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미련을 갖지 않는 것이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제가 나와서 계속 하는 방법도 어렵고 뭐도 어렵고 다 어렵다고나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게 사실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미련을 가지시 마시고 새로운 방식이거나 혹은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에 더 네. 집중하시길 바라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쉬워질 만한 시장 분위기는 안타깝게 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네. 4분기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네. 제가 올해 이제 4월부터 어떻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지속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올해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희망을 드리기보다는 네. 더 좀 조심스럽게 잘 대응하셨으면 차분하게 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시청자분들이 아니라 개인적인 질문 한 가지만 해도 네, 될까요? 네. 저는 네. 이제 주식 콘텐츠 굉장히 많이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찍다 보니까 이제 게스트분이 오셔서 하는 말이 좋아도 네. 시장에서는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뭐 틀렸는데도 사실은 또 시장에서 맞을 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요즘 네. 좀 드는 생각이 그래 5년 10년 뒤를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뭔가 네. 그때 이제 뭔가 유망하다고 이제 아까 이사님 말씀이신 AI든 뭐 빅데이터든 어느 쪽이든 진짜 좋다고 생각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산업이 있다면 그쪽 회사들을 네. 그냥 너무 주가를 보지 말고 그냥 계속 자산을 모아가자. 어쨌든 주식시장 한국과 미국 정도까지는 우상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좀 그런 전략을 조금씩 취하고 있는데 요거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좀 괜찮은 걸까요? 그거는 이제 방식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알파 투자를 할 수 없느냐라는 문제도 같이 있는데 그다음에 방향성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냐라는 질문을 하신 건데 저는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 자금 관리가 내가 그쪽이 정말 맞게 보여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짜는 것보다 그거를 할 수 있는 자금과 이게 여유 자금인지 버틸 수 있는지 새로 들어오는 돈이 잘 스케줄에 맞게 들어오는지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투자를 하면서 자금 관리는 거의 제 생각에는 50%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첫 번째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방식은 굉장히 좋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서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요. 네. 여러 번에 나눠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꼭 지키도록 하고요. 이제 투자가 점차 어려운 세상에 이제 이사님이 추가하신 복잡계 세상의 투자 요 책까지 보시면 이제 복잡계 세상에서 투자가 조금은 조금은 쉬워지지 않을까 썼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오종태 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